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첫 단일화 시도가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앞두고 불발이 됐습니다. 네, 양측은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거친 비방과 설전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재보궐선거 이전에 먼저 오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고위공직자 4급 이상만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네. 뭐 당연한 조치일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 조치만 가지고 이번에 그 제기됐던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긴 좀 어려울 거예요, 공직자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들 다들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뭐 퇴직자라든지 그리고 차명 거래를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더해서 투기를 만약에 한 게 이제 발각됐을 때 전체 환수하거나 몰수하거나 또 몇 배 이상의 어떤 그 불이익을 안긴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 이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벌정 이런 게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뭐 전혀 저는 뭐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더 한다면은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 일반인들 뭐 보통 잘 생각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직자나 어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사익을 취득한다. 이건 사실 거의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이러면 재산 등록 신고나 이제 뭐 의무화한다 이 정도까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도 그랬고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히 입법하자. 이번에 될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은 김영란법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실은 누락시켰던 면이 굉장히 강해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원래는 93년도 2월 달에 출범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이요. 당시에는 이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 줄줄이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뭐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물러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소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기가 딱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뭐 공직자 전원에 대해서 등록제 이런 것보다도 LH 같은 이러한 공기업 같은 데서 도대체 내부 감시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뭐 부동산 등록제를 가지고 하자. 물론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LH 공기업을 포함해서 내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감사들이 도대체 누가 가 있는 거죠? 다 낙하산 인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마치 자리 하나 나눠준 식으로 다 이게 지금 LH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은 공기업의 감사 이사들이 전부 다 캠프에서 관련된 캠코더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부터 끊어라 이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뭐 단순하게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LH 포함해서 지금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금융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공기업도.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부 감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제도화시키면서 동시에 뭐 이해충돌 방지법은 뭐 당연히 빨리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후보 등록일 이전의 단일화는 어렵게 됐는데 지금 가장 두 후보 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이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민감하겠죠.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합도를 물어봤을 때하고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정말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동일한 날짜에 시행 문화일보가 리얼미터가 3월 13일하고 14일 날 조사를 했을 때는 적합도로 물어봤을 때 또 뭐 예를 들어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 조금 가장 큰 건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유무선 비율이에요. 예. 지금 이제 유무선 비율이라는 거는 유선이라는 거는 가정에 있는 전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 내지 15% 정도가 유선 전화만 갖고 계시고 무선 전화가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하자라고 지금 오세훈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선 20%, 무선 80%를 가지고 문화일보가 리얼미터가 3월 13일하고 14일 날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가 39.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2.8%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SBS하고 넥스트 리서치가 같은 날 3월 13일 날 무선 100%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가 32.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6.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어떻게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세훈 측에서는 좋다 그러면 내 5%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서 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시험 날짜 앞두고 막 벼락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이 봐서 이렇게 준비 안 돼가지고 도대체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부터 이게 무슨 아름다운 단일화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짜증이 난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19일 날 하겠다 그러면 19일 날 해야지.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 측 모두 다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인가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처럼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김 교수님 잘 설명하셨는데 야권이 오만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박영수 후보가 꽤 앞서갔는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3자 대결로 가도 이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고 어차피 선거는 뭐 단일화가 되든 뭐 3자 대결로 가든 누가 이기든 박빙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적어도 단일화가 이번에 꼭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차피 야권이 많이 이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따라가고 또 오히려 역전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으니까 단일화가 안 되기 어려운 이 구조적 요건이 갖춰진 셈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말하자면 이게 무슨 저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게 차라리 좀 이 지지율이 계속 좀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든 단일화를 할 텐데.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단일화가 될 텐데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보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적합도 경쟁력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양보가 되는데 유무선 가지고 하는데 양쪽이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무조건 뭐 당위적 관점에서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기 유선을 할 때와 포함시키지 않을 때와 다르게 나오니까 이해는 가는데 단 그러나 좀 이런 거와 플러스 좀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정책인데 이른바 예를 든다면 이번에 관련된 건 아닌데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뭐 재난지원금을 뭐 다 지급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 단일화가 안 된다든지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그런 게 되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단일화, 유무선, 적합도 경쟁력.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이른바 뭐 정치공학적 단일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야권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그렇고, 야, 야권이 그렇게 지지율이 안 되다가 김종인 위원장 들어와서 5.18 민주화 운동도 사과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조금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였거든요. LH 터지니까 이제 뭔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 오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민심과 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일 날 이미 어렵잖아요. 이제 오늘 등록인데. 29일 날 이제 뭐 그때까지 단일화가 되면 뭐 사퇴로 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퇴로 표시되는 것과 아예 한 사람이 등록되는 건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아주 실질적으로 볼 때 야권의 그 승리에 상당한 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볼 때 상대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수 야권 후보 지지자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오늘 되긴 뭐 이미 이제 불가능한 거고 29일 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차피 이 시너지 효과는 뭐 많이 반감될 겁니다. 상당히 그 이제 감동적인 뭐 단일화는 뭐 입에 올리기도 이제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양쪽이 너무 내 탓하지 말고 게다가 네가티브로 막 흘러야지. 같은 그 야권 내에서도 예. 이런 거야말로 이거는 뭐 이 유권자들에 대한 실망을 크게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이 후보 등록 오늘까지가 네. 마감이고요. 29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가 29일에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단일화가 만약에 되더라도 약간의 그 상처는 다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제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해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신속한 단일화,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반드시 19일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거 하고,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단일화 과정 속에서 상대층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막 오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분열을 잉태한 후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제가 특정한 인물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예.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선거 과정 속에서 공동선대본부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저런 식으로 칼을 들이면서 무슨 놈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승리하면은 또 연립종 희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참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결과보다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성에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효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역시 야당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이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것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겨도 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낯뜨거운 장면들이 자꾸만 연출되는 거를 더 이상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협상팀에다 맡기지 말고 후보가 만나서 결국은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무선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적합도하고 경쟁력은 막 논쟁을 하다가 한 곳은 적합도를 짓고 한 곳은 경쟁력을 집어넣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명을 집어넣는 것도 서로 막 해서 당명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쪽은 100% 무선, 다른 한쪽은 유선 10%, 무선 100%, 뭐 그렇게 뭐 절충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뭐 방식만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좀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연장선 상에서 양측에서도 지금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또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1인 정당인 국민당과는 다르게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결렬의 책임 국민의 당에 있다. 이런 언급이었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워낙 많이 하니까 별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선거가 바로 눈앞에 왔으니까. 이건 사실 정치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아무리 현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 정치에서의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예. 적어도 이 정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정도, 대선 후보도 됐었고, 오세훈 시장 뭐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어쨌든. 그 정도 되면 좀 일반 우리들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최소한도 국민들이 스스로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본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정사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감정을 자제하면서, 제가 가끔 절제 규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권력도 절제가 안 돼서 문제지만 개인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이익. 여기서 지면 끝난다.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이긴다고 정치가 끝납니까? 임기 내년까지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눈앞에 그 작은 글쎄 작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승리라는 게 작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유무선 이 비율 이것 때문에 자기 진다는 게 자꾸 여론조사에 나타난다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도껏 해야죠. 이렇게 막 상대방을 막 완전히 인신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상황이 어떻다, 네. 뭐 정신이 이상하다, 뭐 분열을 잉태한다 아까 말씀처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나열하려면은 저도 헷갈려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속에 과연 야권 후보들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것에 정책적 차이가 있느냐는 하나도 몰라요. 많이들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예. 워낙 이런 행태의 이런 발언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흔히 뭐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얘기 워낙 많이 하잖아요. 처음엔 그런 것 같지 않더니 선거가 다가오고 이제 거의 목전에 오니까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네거티브의 원인은 이제 단일화 방식, 여론조사 방식이긴 한데 저는 그게 아니라도 네거티브로 굉장히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19일이니까 네. 뭐 단판을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두 분이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도 결부돼 있는 것이고 좀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으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그런 비판 한들 이분들이 뭐 그거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국민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후보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예요. 예. 여권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또 이게 잘하면 단일화가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3자 대결로 갈 것이다. 3자 대결로 가면요. 저는 여권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3자 대결로 가도 뭐 야권이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과연 이제 야권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어쨌든 뭐 아름다운 단일화 이제 틀렸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단일화 효과를 내려면 양쪽 후보 측이 그런 것들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다 언급해 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다 이런 것도 나오고 내부에서도 당내에서도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왜 이렇게 강한 언급을 할까요? 뭐 이제 뭐 사적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가 돼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전국 상황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지대 중심으로 한 야권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재보궐선거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끌어야지만이 그동안 1년여 동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잠시만요. 있다겠나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네. 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 오늘 등록일이긴 한데 또 여론조사 과정도 있을 테니까요. 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기억나시잖아요. 11월 1일 날 2002년 11월 1일 날 정몽준 당시에 이제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다 부정을 했지만 11월 11일 날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굉장히 회자되는 말인데 일주일이면 여론은 바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났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냐면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저렇게 싸울 때 내 걸 버려놓고라도 뭐든 간에 단일화를 이룩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약속을 지금 못 지켰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이걸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두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점점 끌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아마 더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안철수 일단은 후보가 저렇게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냥 물론 이제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이 저 남아 있다고 좀 보는데 거기는 뭐 협상 과정에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빨리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 또 더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요. 여론조사 주말의 싹수에서 22일에 후보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20일 날 발표하면 이제 인쇄 전이니까 인쇄 용지 전이니까 뭐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단일화에 완전히 오늘 단일화돼서 등록하는 것보다는 시너지가 적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 중도층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현재 두 후보의 그 단일화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설전들, 신경전,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좀 이렇게 나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들 얼마나 이제 뭐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얼마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끌어모으냐가 굉장히 과제일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수용을 했는데 오세훈 측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용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 양쪽이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사 제가 못 봐서 디테일한 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맨 처음에 적합도 경쟁력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반반 한다고 해서 타결이 됐었는데 유무선 관련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방금 속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부적으로 뭐가 또 있는지 좀 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단일화가 안 되면 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야권으로선. 근데 그거를 자꾸 단일화가 안 돼도 내가 이긴다는 거 아전인수식의 그 잘못된 전망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분들이. 예. 양측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전폭적인 수용이 왔다고 보고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저런 단일화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전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단일화는 뭐 불가피해요. 연대란 측면 그리고 연합정치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데 예. 선거 때마다 이 단일화 논의가 이렇게 계속 지루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골 좀 끊을 필요가 있죠. 두 후보가 그런 사명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주말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20일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세훈 후보가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 나온 말로 하면은 오세훈 측에서 제안한 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거의 타결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유무선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 저는 그거보다도 더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합의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조사를 많이를 해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할당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들이 다 있거든요. 20대는 18%, 30대는 15.8%, 그리고 60대 이상은 23.8% 이게 정해져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걸 못 채우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항상 가중치를 두는데 이 가중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2007년도에 문제가 됐거든요. 박근혜하고 이명박 후보가 이 가중치 문제를 싸우다가 결국은 가중치를 두지를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제 굉장히 예민한 거는 과연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이 두 측이 과연 필터링,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두 후보 측이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적으로 굉장히 더 민감한 부분들도 남아 있었다고 좀 보는데 여하튼 뭐 여론조사 모든 방법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안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의 타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가 됐고 그냥 무난하게 단일화가 됐잖아요. 박영선 후보에게 남은 그럼 그 선거까지 숙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권의 단일화는 야권하고 사뭇 달랐던 거니까 네. 뭐 이제 몇 번의 뭐 저기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적인 그 승부를 가르는 이런 쟁점이 아니었고 박영선 후보는 일단 그 LH 사태가 제기된 게 터진 게 3월 2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열세였어요. 열세였는데 아무튼 지금 정책 가지고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여권의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도 여권의 악재고 LH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권이 지금 단일화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비치니까 그게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는 하나의 이제 그 돌파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4월 7일까지. 선거가 25일부터 시작이고 4월 7일이니까 양쪽이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저렇게 보도도 나왔으니까. 결국 박영선 후보 측도 21분 도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1분 도시, 서울을 21개로 구획을 해서 21분 동안 다 모든 게 이제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게 유권자들에게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싹 와닿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어떤 면에서 나의 생활에 유리하다는 게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